칠흑 같은 어둠이 강민혁의 저택 최상층 침실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고, 고요함은 평온을 가져다 주는 대신 숨막히는 압박감으로 변해 침대 위에 누워있는 남자의 목을 조여오는 듯했다. 강민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상체를 일으켰고, 악몽의 잔재가 여전히 그의 전신을 휘감아 식은땀이 이마와 등을 흠뻑 적시고 있었다. 그의 눈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가 보고 있는 것은 눈앞에 펼쳐진 고급스러운 원목벽이 아니라 15년 전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간 붉은 화마와 그 속에서 들려오던 부모님의 절규였다. 매일 밤 찾아오는 이 끔찍한 악몽은 마치 보이지 않는 괴물처럼 끈질기게 그를 따라다녔고, 어둠이 내리면 어김없이 나타나 날카로운 발톱으로 그의 심장을 핥히며 가문의 복수와 KM그룹의 총수로서 짊어져야 할 무거운 책임을 상기시켰다. 민혁은 심호흡을 하며 요동치는 심장 박동을 진정시키려 애썼고, 젖은 머리카락을 거칠게 쓸어 올리며 드러난 그의 얼굴은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지만 깊은 눈동자 속에는 30대 남자가 감당하기 힘든 지독한 피로와 냉혹함이 서려 있었다. 그가 침대에서 내려와 대리석 바닥에 발을 내디뎠을 때 발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차가운 냉기는 척추를 타고 흐르는 전율을 일으켰지만 동시에 그를 잔혹한 현실로 일깨우는 각성제 역할을 했다. 이 거대한 저택은 혼자 살기에 지나치게 넓었지만 그는 이곳을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유지하며 모든 공간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으나 유일하게 통제되지 않는 것은 삼엄한 보안 시스템조차 막을 수 없는 그의 꿈속으로 파고드는 악몽뿐이었다. 그는 통유리 창가로 다가가 새벽 안개에 잠긴 정원을 내려다보며 적들을 향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되뇌며 눈빛을 번뜩였다. 한편 저택 1층의 고용인 구역은 이른 새벽부터 소리 없는 분주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모든 직원은 유령처럼 발소리를 죽이며 이동했는데 이는 오전 7시 전에는 어떠한 소음도 내지 말아야 한다는 주인의 절대적인 규칙 때문이었다. 현재 이서연이라는 가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지수는 거울 앞에 서서 흑백의 메이드 유니폼을 단정하게 정돈하고 있었고, 화장기 없는 청초한 얼굴에는 24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의 깊은 사연과 총명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기 위해 옷자락을 꽉 쥐며 깊은 숨을 내쉬었고, 자신이 이 호랑이 굴과도 같은 곳에 발을 들인 목적이 단순히 성실한 하녀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가문을 멸망시키고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강민혁의 비리를 파헤쳐 억울함을 풀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상기했다. 백발이 성성한 중년의 박 집사가 주방으로 들어와 손짓으로 직원들을 집합시켰고,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3일 전 완벽한 이력서와 놀라운 업무 능력으로 채용된 신임 메이드 서연에게 머물렀다. 그는 낮게 깔린 목소리로 강민혁의 까다로운 규칙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사소한 실수 하나가 해고는 물론이고 그보다 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서연은 고개를 숙여 복종의 뜻을 표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이미 파악해둔 저택의 구조와 지난 며칠간 관찰한 민혁의 생활 패턴을 빠르게 되짚어보고 있었는데, 이는 그의 서재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드물고 위험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기 때문이었다. 정확히 오전 7시가 되자 강민혁은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를 입고 계단을 내려왔고,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적인 기운에 복도에 도열해 있던 고용인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숨을 죽이고 허리를 굽혔다. 그가 식당으로 들어서자 테이블 위에는 나이프와 포크의 위치, 커피의 온도까지 오차 없이 완벽하게 세팅된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으나 그의 시선은 평소와 다르게 테이블 중앙에 놓인 백장미 화병에 고정되었다. 민혁은 미간을 찌푸리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는데, 이는 그가 백장미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허락 없이 주변 환경이 변하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는 그의 강박적인 통제 성향 때문이었고, 그는 즉시 박 집사를 호출하여 누가 감히 이런 짓을 했는지
차가운 목소리로 추궁했다. 박 집사가 당황하여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하려던 찰나 서연이 고용인들 틈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와 고개를 숙이며 침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신의 소행임을 밝혔다. 그녀는 전혀 위축되지 않은 태도로 최근 주인님의 안색을 살핀 결과 잦은 두통에 시달리는 것 같아 기존의 꽃향기가 신경을 자극할 수 있어 진정 효과가 있는 은은한 향의 백장미로 교체했다고 논리정연하게 설명했다. 단순히 미적인 이유가 아니라 주인의 건강 상태까지 고려한 그녀의 전문적이고 세심한 관찰력에 민혁은 의외라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응시했으나 그녀의 눈동자에서는 흔한 아부나 거짓이 아닌 기이할 정도의 평온함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민혁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고 입안 가득 퍼지는 풍미와 적당한 온도가 지끈거리던 머리를 조금이나마 식혀주는 것을 느끼며 이 작고 연약해 보이는 하녀가 생각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손짓으로 사람들을 물렸지만 서연이 문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날카로운 시선을 거두지 않았는데 이는 완벽함 뒤에 숨겨진 의도를 의심하는 그의 본능이 발동했기 때문이었다. 민혁에게 있어 지나친 유능함은 종종 배신이나 음모의 징조였기에 그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그녀가 누구이며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자신의 세계에 들어왔는지 철저히 감시하리라 마음먹었다. 식당을 나온 서연은 복도 사각지대에 몸을 기대고 나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거세게 뛰고 있었지만 방금의 정면 승부는 그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박이었다. 강민혁에게 접근하여 가문을 몰락시킨 함정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눈에 띄지 않는 하녀로 남아서는 안 되며 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감옥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한 아버지가 남긴 유언처럼 적은 잔혹할 뿐만 아니라 비상하게 똑똑하기 때문에 그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야만 했다. 그날 밤 이사회에서의 치열한 권력 다툼과 끝없는 견제로 인해 파김치가 되어 귀가한 민혁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곧장 서재로 향했지만 지친 몸과 달리 신경은 팽팽하게 곤두서 있어 휴식을 취할 수 없었다.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더미를 보며 억지로 업무에 집중하려 했으나 다시금 밀려오는 두통과 눈앞에 어른거리는 과거의 환영들이 그를 괴롭혔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한 그는 책상 위의 물건들을 바닥으로 쓸어버렸다. 요란한 파열음이 정막을 깨뜨리는 가운데 민혁은 책상에 머리를 쳐박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독과 절망의 배시로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그때 서재 문이 조용히 열리며 찻잔을 든 서연이 들어왔고 그녀는 난장판이 된 방 안의 풍경과 주인의 흐트러진 모습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은 채 마치 바람처럼 가볍게 유리 조각과 서류들 사이를 피해 걸어왔다. 그녀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찻잔을 멀리 떨어진 테이블에 내려놓은 뒤 말없이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을 맨손으로 조심스럽게 주워 담기 시작했다. 민혁은 충혈된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며 당장 꺼지라고 누구의 동정도 필요 없으며 자신의 비참한 꼴을 보이지 말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서연은 물러서기는커녕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동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님. 저는 그저 주인님께서 다치지 않고 업무를 보시거나 휴식을 취하실 수 있도록 제 일을 할 뿐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단했고 그 속에는 두려움이나 비굴함 대신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절제된 예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한켠에 따뜻한 국화차를 내려놓았고 피어오르는 은은한 향기는 즉각적으로 민혁의 예민해진 후각을 자극하며 기묘한 안도감을 선사했다. 그녀는 이 차가 신경 안정과 두통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힘든 하루를 보낸 주인님께 필요할 것 같아 준비했으니 일시적인 분노로 거절하지 말아 달라는 말도 덧붙였다. 민혁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과 서연의 차분한 얼굴을 번갈아 보며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는데 그가 격노한 상황에서 이토록 대담하게 평정심을 유지하며 그에게 직언을 하는 사람은 여태껏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자 따뜻한 온기가 차가운 몸을 녹이고 향긋한 국화향이 곤두선 신경을 어루만지며 마법처럼 분노가 사그라들었다. 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고 바닥을 정리하는 서연의 손길을 지켜보며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공간에 타인이 존재하는 것이 불쾌한 침입이 아니라 메마른 영혼을 적시는 위로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서연이 마지막 서류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올려두고 인사를 한 뒤 나가려 하자 민혁의 시선은 저절로 그녀의 뒷모습을 쫓았고 그녀가 문고리를 잡았을 때 멈춰서서 나지막이 남긴 말은 그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다. 잠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최고의 약입니다. 부디 평안한 밤 되십시오. 그 말은 마치 얼어붙은 그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내는 망치와도 같았고 닫힌 문 너머로 사라진 그녀를 보며 민혁은 이 낯선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이 작은 하녀가 누구인지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 알 수 없었지만 흑백 같던 그의 삶에 그녀가 미묘한 색채를 입히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었다. 복도로 나온 서연은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고 강민혁의 살기 어린 분노를 정면으로 받아내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공포스러운 경험이었기에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견고한 방어막을 뚫고 특별한 인상을 심어주는데 성공했다는 확신을 가졌고 이것이야말로 KM그룹의 어두운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진정되어가는 가슴에 손을 얹고 눈빛을 차갑게 빛내며 복수를 위해서는 절대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되며 그를 철저히 이용하여 가문의 명예를 되찾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날 밤 민혁은 국화차 덕분인지 평소보다 쉽게 잠들 수 있었지만 꿈속에서는 여전히 서연의 단호한 눈빛이 그를 따라다니며 괴롭혔다. 연약한 외모 뒤에 숨겨진 강인한 내면을 가진 그녀에게 자꾸만 시선이 가는 이유를 알 수 없었고 그녀의 완벽한 헌신 뒤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궁금증은 커져만 갔다. 어둠 속에서 얽히기 시작한 두 사람의 운명은 상처 입은 야수와 복수를 꿈꾸는 사냥꾼이 서로의 정체를 모른 채 사랑과 증오의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비극적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이후 며칠 동안 민혁은 자신도 모르게 저택 곳곳에서 서연의 모습을 찾게 되었고 그녀가 꽃을 다듬거나 옷을 준비하는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예의주시하게 되었다. 그녀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조용하고 완벽했지만 그 존재감만은 너무나 뚜렷하여 그녀가 보이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을 느낄 정도였다. 어느 날 오후 정원에서 일하는 그녀가 꽃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목격한 민혁은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낯선 설렘을 느꼈고 그 미소가 자신을 향한 것이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기대를 품는 자신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러나 민혁의 내면에 뿌리 깊게 박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기에 그는 비서에게 이서연의 신원 조회를 다시 한번 지시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여전히 깨끗한 고아 출신의 모범적인 관리인이라는 내용뿐이었다.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함은 오히려 의구심을 자아냈지만 서류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은 그가 그녀를 곁에 두는 것에 대한 명분이 되어 주었고 이는 훗날 그에게 뼈아픈 고통을 안겨줄 치명적인 실수가 되고 말았다. 그는 그 완벽한 서류가 한시 가문의 충신들에 의해 정교하게 위조된 것이며 서연이 바로 자신의 목을 겨누기 위해 나를 세우고 있는 칼날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서서히 그녀가 쳐놓은 덫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며칠 뒤 강민혁은 아침 식사를 마친 후 평소처럼 서재로 향하는 대신 식당 입구에 서 있는 이서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는데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읽을 수 없었지만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기묘한 결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오늘 저녁에 있을 KM그룹의 창립 기념 자선 파티에 그녀가
자신의 파트너로 동행해야 한다고 통보했는데 이는 단순히 수행비서가 급작스러운 병가를 냈기 때문이라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그녀를 대중과 경쟁자들 앞에 노출시켜 반응을 살피려는 의도였다. 서연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자신의 신분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정중히 거절했지만 민혁은 거절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오후 5시까지 준비를 마치라고 명령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떴다. 오후가 되자 저택으로 배달된 것은 유명 디자이너가 제작한 짙은 네이비색의 롱드레스와 화려하지 않지만 품격 있는 다이아몬드 장신구 세트였고 서연은 침대 위에 놓인 그 물건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파티 참석이 아니라 강민혁이 자신을 시험하는 무대임을 직감했고 화려한 조명 아래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연기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드레스의 지퍼를 올리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는데 그곳에는 초라한 하녀가 아닌 과거 한씨 가문의 영예였던 시절의 고고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고 그녀는 잠시나마 잊고 살았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준비를 마치고 로비로 내려온 서연의 모습에 기다리고 있던 강민혁은 순간적으로 숨이 닿는 듯한 충격을 받았는데 평소에 단정한 유니폼 속에 감춰져 있던 그녀의 우아한 곡선과 기품이 드레스를 통해 완벽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묶어 올렸던 머리를 자연스럽게 풀어내리고 옅은 화장으로 생기를 더한 그녀는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신비로운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고 민혁은 자신이 고용한 하녀가 이토록 아름다운 여성이었나 하는 생각에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그녀에게 팔을 내밀었지만 그녀의 가녀린 손이 자신의 팔에 닿았을 때 느껴지는 미세한 온기에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파티장은 대한민국 상위 1%의 사교계 인사들로 가득 차 있었고 샹들리에의 화려한 불빛 아래서 오고 가는 대화들은 겉으로는 우아해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날카로운 탐색과 위선이 도사리고 있는 전쟁터와 다름없었다. 민혁이 서연을 대동하고 입장하자 장내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렸고 수근거리는 소리와 카메라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지만 민혁은 익숙한 듯 무표정한 얼굴로 인파를 헤치고 나아갔다. 서연은 낯선 사람들의 시선과 쏟아지는 관심이 불편했지만 그녀의 눈은 본능적으로 파티장 곳곳에 배치된 보안 요원들의 위치와 비상구 그리고 민혁에게 적의를 품을 만한 인물들을 파악하느라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파티가 무르익어갈 무렵 민혁은 경쟁기업의 대표들과 신경전을 벌이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서연은 그의 곁에서 한 걸음 물러나 샴페인 잔을 든 채 주위를 경계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시야에 웨이터 복장을 하고 쟁반을 든 한 남자가 들어왔는데 그의 걸음걸이는 일반적인 서비스직 종사자의 리듬과는 미묘하게 달랐고 시선은 쟁반이 아닌 오직 강민혁의 등 뒤에 고정되어 있었다. 서연의 등골이 서늘해지며 머릿속에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고 남자의 손이 쟁반 밑으로 향하는 순간 그녀는 그곳에 숨겨진 것이 냅킨이 아니라 날카로운 흉기임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남자가 민혁과의 거리를 좁히며 쟁반 밑에서 날카로운 잭나이프를 꺼내드는 순간 주변의 소음이 서연의 귀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암살자의 움직임만이 슬로 모션처럼 선명하게 보였다. 민혁은 눈앞의 대화에 집중하느라 뒤에서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고 보안 요원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 서연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을 날렸고 그녀의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을 박차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민혁의 팔을 낚아채며 그를 강하게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겼다. 민혁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찰나 암살자의 칼날이 민혁의 옆구리를 스치며 허공을 갈랐고 서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짐짓 발이 꼬여 넘어지는 척하며
암살자의 다리를 교묘하게 걸었다. 어머!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서연은 쟁반을 든 남자와 엉켜 넘어졌고 와장창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샴페인 잔들이 깨지며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넘어진 남자는 당황하여 흉기를 급히 품속에 감추려 했으나 이미 타이밍을 놓쳤고 소란을 듣고 달려온 보안 요원들이 그를 제압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되었다. 민혁은 바닥에 넘어진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서연을 내려다보았고 방금 벌어진 일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공격이었음을, 그리고 서연이 자신을 구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았다. 찢어진 드레스 자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하얀 다리에는 유리 파편에 긁힌 상처가 붉게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고통스러워하기보다 주변을 살피며 혹시 모를 제2의 공격을 경계하고 있었다. 민혁은 즉시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일으켜 세웠고 그의 눈은 암살자를 향한 분노로 이글거렸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깊은 걱정과 의문이 뒤섞여 있었다. 호텔 룸으로 자리를 옮긴 민혁은 구급상자를 가져와 직접 서연의 상처를 치료해주기 시작했는데 평소 남의 몸에 손대기를 꺼리는 결벽증적인 그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알코올 솜이 상처에 닿자 서연이 흠칫 몸을 떨었고 민혁은 동작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아까 그 상황에서 나를 끌어당긴 타이밍, 그리고 그놈의 다리를 건 기술. 그건 절대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었어. 도대체 넌 누구지, 이서연? 어디서 그런 훈련을 받은 거야? 서연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표정을 관리하며 고통 때문에 찡그린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고 최대한 겁에 질린 목소리로 변명하기 시작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주인님. 저는 그저 그 남자가 이상하게 다가오는 걸 보고 놀라서 주인님을 밀치려다 발이 꼬였을 뿐입니다. 너무 무서워서 지금도 손이 떨립니다. 그녀는 연약하게 떨리는 손을 내보이며 눈물까지 글썽였지만 민혁의 의심 가득한 눈초리는 쉽게 거두어지지 않았고 방 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졌다. 민혁은 치료를 마친 후에도 서연의 손목을 놓지 않고 꽉 쥐고 있었는데 그녀의 가녀린 손목에서 느껴지는 맥박이 거짓말처럼 빠르게 뛰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 가까이 다가가 귓가에 속삭이듯 경고했는데 그 목소리는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앞에 두고 으르렁거리는 소리처럼 낮고 위험하게 들렸다. 네가 숨기는 게 무엇이든 내 눈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을 거야. 만약 네가 나의 적들이 보낸 스파이라면 오늘 나를 구한 것이 네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지도 몰라. 나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배신을 가장 참을 수 없으니까.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하지만 쓸쓸해 보였다. 서연은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은 채 오늘 있었던 일을 되짚어보며 자신의 정체가 발각될 위기를 넘겼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강민혁에게 느끼는 알 수 없는 감정 때문에 혼란스러워했다. 그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재킷을 덮어주던 순간의 따뜻함과 상처를 치료해줄 때의 조심스러운 손길이 자꾸만 떠올라 복수를 다짐했던 차가운 심장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아 두려웠다. 한편 민혁은 옆자리에 앉은 서연을 곁눈질하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는데 그녀가 보여준 놀라운 반사신경과 대담함은 분명 일반적인 가정부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자신을 위해 몸을 던졌다는 사실이 가슴 한구석을 울리고 있었다. 그는 오늘 밤의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음을 직감했다. 이제 그는 그녀를 단순한 고용인이 아니라 철저히 파헤쳐야 할 수수께끼이자 자신의 목숨을 빚진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민혁은 차에서 내려 직접 문을 열어주며 서연에게 손을 내밀었고 이는
주종 관계를 넘어선 신사적인 행동이자 그녀에 대한 태도가 변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순간 전류가 흐르는 듯한 찌릿한 감각이 서로에게 전달되었다. 어둠 속에서 마주본 두 사람의 눈빛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으로 얽혀 있었고 그것은 위험한 사랑의 서막이자 파멸로 향하는 왈츠의 시작이었다. 민혁은 서연을 방까지 배웅해주며 오늘 밤은 푹 쉬라고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가 돌아선 뒤 남겨진 서연은 문에 기대어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남아있는 그의 온기를 느끼며 이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 복수는커녕 자신마저 파멸하게 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에 몸서리쳤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굴러가기 시작했고 그녀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려들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며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의 분위기는 어제와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는데 고용인들 사이에서는 주인님이 서연 아가씨를 대하는 태도가 심상치 않다는 소문이 은밀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민혁은 아침 식사 자리에서 서연에게 맞은편 자리에 앉으라고 권유했고 이는 하녀에게는 결코 허락되지 않는 파격적인 대우였기에 박 집사를 비롯한 모든 이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서연은 곤란해하며 거절하려 했지만 민혁의 단호한 눈빛에 못 이겨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고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식사 도중 민혁은 어제 파티장에 침입했던 암살자가 라이벌 기업에서 사주한 전문 킬러였으며 현재 지하 감옥에서 신문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무심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스테이크를 썰며 그 자가 입을 열면 배후에 있는 놈들까지 모조리 쓸어버릴 거야 라고 차갑게 말했는데 그 모습에서 서연은 다시금 그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사업가임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가 와인 잔을 들어 올리며 그리고 내 생명의 은인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겠지 라고 덧붙이며 그녀를 바라보았을 때 그의 눈빛은 맹수에서 사랑에 빠진 남자의 것으로 변해 있었다. 민혁은 서연에게 이번 주말에 자신의 별장으로 가서 요양을 겸한 휴식을 취하자고 제안했고 이는 사실상 둘만의 여행을 의미하는 것이었기에 서연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아직 상처가 다 낫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려 했지만 민혁은 거기는 공기도 좋고 전담 의료진도 있으니 회복하기에 더 좋을 거야 라며 그녀의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했다. 결국 서연은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이는 그녀가 민혁의 가장 내밀한 공간으로 들어가 그의 심장을 노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동시에 자신의 마음을 그에게 완전히 빼앗길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의 시작이었다. 그날 오후 서연은 비밀리에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낡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짧은 메시지를 전송했다. 타깃이 나를 완전히 신뢰하기 시작했음. 별장으로 이동 예정. 작전 2단계 준비 요망.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녀의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화면이 꺼진 뒤 검은 액정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죄책감과 결의가 뒤섞인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또 다른 비극을 잉태하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이미 당겨진 활시위를 멈출 수는 없었다. 별장으로 떠나는 날,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잔뜩 흐려 있었고 이는 앞으로 두 사람에게 닥쳐올 폭풍우를 예고하는 듯했다. 차 뒷좌석에 나란히 앉은 민혁과 서연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지만 이따금씩 차체가 흔들릴 때마다 닿는 서로의 어깨는 뜨거웠다. 민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이 여자에게 왜 이렇게까지 집착하게 되었는지 자문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고 단지 그녀를 자신의 곁에 두고 싶다는 강렬한 소유욕만이 가슴속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차가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숲길로 접어들었을 때 갑자기 빗방울이 차창을 때리기 시작했고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켜버릴 듯 쏟아져 내렸다. 빗속을 뚫고 달리는 차 안에서 민혁은 천천히 서연의 손을 잡았고 이번에는 서연도 그 손을 뿌리치지 않고 조용히 마주 잡았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건네는 무언의 위로이자 다가올 비극적 운명 앞에서의 애처로운 약속과도 같았다. 빗줄기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깊은 산속. 강민혁의 별장은 세상과 단절된 고요한 섬처럼 웅장하게 서 있었고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은 우산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거센 비바람에 옷이 젖어버린 채 급히 현관으로 들어섰다. 민혁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거실에 불을 켰고 오랫동안 비워져 있었던 별장 내부는 차가운 냉기로 가득 차 있었지만 최고급 가죽 소파와 벽난로는 주인의 등장을 기다렸다는 듯이 위엄을 뽐내고 있었다. 그는 몸을 떨고 있는 서연에게 욕실로 가서 따뜻한 물로 씻고 나오라고 지시하며 자신은 벽난로에 불을 피우겠다고 했는데 이는 평소라면 고용인에게 시켰을 일을 직접 하겠다는 뜻으로 이곳에서만큼은 격식을 차리지 않겠다는 그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서연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그의 단호한 태도에 고개를 끄덕이고 욕실로 향했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상기된 얼굴을 보며 이 위험한 동거가 가져올 파장을 걱정하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기대감을 부정할 수 없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서연은 민혁이 미리 준비해둔 헐렁한 셔츠와 편안한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자신의 옷이 아닌 그의 옷에서 나는 은은한 코롱 향기가 온몸을 감싸 안는 듯해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거실로 나오자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는 벽난로의 불길이 실내를 따뜻한 오렌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민혁은 소파에 앉아 와인잔을 흔들며 불꽃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다가오는 서연을 보고 옆자리를 손으로 톡톡 치며 앉으라고 권했고 서연은 주인과 나란히 앉는 것이 불편했지만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그 옆에 자리를 잡았다. 민혁은 말없이 와인을 한 잔 따라 그녀에게 건넸고 두 사람 사이에는 빗소리와 장작 타는 소리만이 공명하는 아슬아슬한 정적이 흘렀다. 민혁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신 뒤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는데 그는 이곳이 자신이 유일하게 악몽을 꾸지 않는 장소라며 어릴 적 부모님과의 행복했던 추억이 남아있는 마지막 공간이라고 고백했다. 평소에 냉철하고 오만하던 기업 총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상처 입은 내면을 드러내는 그의 모습에 서연은 가슴이 저릿해오는 연민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죽어가던 때를 떠올리며 그를 증오해야 마땅하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눈앞에 있는 남자의 고독이 너무나 짙고 깊어서 그를 위로해주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기 힘들었다. 그녀는 복수심과 사랑이라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감정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떨리는 손으로 와인잔을 만지작거리며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사람들은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사실 나는 매일 밤 불타는 지옥 속에 살고 있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네가 내 곁에 있으면 그 불길이 뜨겁지 않아. 민혁은 서연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진심을 털어놓았고 그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흔들리는 것을 본 서연은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이것은 명백한 고백이었고 고용인과 고용주라는 넘을 수 없는 선을 그가 먼저 지워버리겠다는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서연은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민혁의 뜨거운 시선이 그녀를 붙잡아 놓았고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연기하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가 내민 손을 잡고 싶다는 욕망이 이성의 끈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때 창밖에서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깜짝 놀란 서연이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자 민혁은 지체 없이 팔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단단한 품에 안긴 서연은 그에게서 전해져 오는 체온과 심장 박동 소리에 온몸이 굳어버렸고 민혁은 그녀를 놓아주는 대신 더욱 강하게 끌어당기며
그녀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었다. 샴푸 향과 그녀의 살냄새가 뒤섞인 향기는 민혁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방어 기제가 이 작은 여자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려 시선을 맞추었고 그들의 얼굴은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워져 있었다. 서연아, 오늘 밤은 내가 너의 주인이 아니야. 그리고 너도 나의 하녀가 아니고. 민혁의 속삭임은 빗소리에 묻힐 듯 작았지만 서연의 귀에는 그 어떤 천둥 소리보다 크게 울렸고 그가 부르는 자신의 가명이 마치 진짜 이름인 것처럼 가슴에 박혔다. 그녀는 안 된다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고 오히려 떨리는 눈빛으로 그를 갈구하고 있었다. 민혁은 그녀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천천히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그녀의 입술을 덮쳤고 그것은 부드러운 탐색이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갈증을 해소하려는 듯 격정적이고 뜨거운 키스였다. 서연은 처음에는 당황하여 몸을 뒤로 빼려 했지만 민혁의 입술이 주는 강렬한 자극과 그가 뿜어내는 수컷의 향기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열고 그를 받아들였다. 두 사람의 혀가 얽히고 숨결이 교차하는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 있던 복수의 계획과 아버지의 유언은 하얗게 지워져 버렸고 오직 눈앞의 남자를 원한다는 원초적인 본능만이 남았다. 그녀는 죄책감이라는 날카로운 가시가 심장을 찌르는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 고통마저 쾌락으로 승화시키는 민혁의 손길에 몸을 맡겼다. 벽난로의 불길이 타오르듯 그들의 감정도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고 밖에서 몰아치는 폭풍우는 마치 두 사람의 운명을 예고하는 서곡처럼 느껴졌다. 키스가 끝난 후에도 두 사람은 서로의 이마를 맞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민혁은 서연의 뺨을 어루만지며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야 할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음을 확신했고 설령 그녀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녀를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는데 그것은 사랑의 기쁨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그를 사랑하게 됨으로써 결국 그를 파멸시키게 될 것이라는 비극적인 예감 때문이었다. 그녀는 민혁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고 민혁은 그녀가 감격해서 운다고 착각하며 더욱 다정하게 그녀를 안아주었다. 다음 날 아침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별장 안의 공기는 어젯밤과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으로 채워져 있었다. 서연은 민혁보다 먼저 눈을 떠 그의 품에서 조심스럽게 빠져나왔고 잠든 그의 평온한 얼굴을 내려다보며 복잡한 심경을 정리하려 애썼다. 그녀는 어젯밤의 일이 실수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었음을 인정해야 했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녀는 욕실로 들어가 찬물로 세수를 하며 붉어진 눈시울을 식혔고 거울 속에 자신에게 다시는 흔들리지 말라고 지금의 행복은 신기루일 뿐이라고 차갑게 경고했다. 민혁이 깨어났을 때 서연은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는 주방으로 다가가 그녀의 허리를 뒤에서 안으며 아침 인사를 건넸다. 서연은 흠칫 놀랐지만 이내 자연스럽게 미소 지으며 그를 대하려 노력했고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했다. 하지만 서연의 내면에서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녀는 민혁의 사랑을 이용해 그의 가장 깊은 비밀에 접근해야 한다는 이성과 그를 더 이상 속이고 싶지 않다는 감정이 충돌하고 있었다. 민혁은 그녀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눈치챘지만 그것이 어젯밤의 급격한 관계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부드러운 농담을 건넸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민혁은 서연에게 자신의 개인 금고 열쇠를 건네며 필요할 때 언제든 사용하라고 말했는데 이는 그가 그녀를 완전히 신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공유하겠다는 의미였다. 서연은 그 열쇠를 받아들고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었는데 그 열쇠가 바로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가문의 누명을 벗겨줄 결정적인 증거가 보관된 장소로 가는 티켓임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민혁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고맙다고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해야만 하는 자신의 운명에 대한 자조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민혁은 그녀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이 곧 고통스러운 비명으로 바뀌게 될 것임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며칠 후 민혁은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고 이는 서연에게 있어 민혁의 서재와 금고를 뒤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민혁은 공항으로 떠나기 전 서연을 꽉 안아주며 다녀와서 할 말이 있다고, 그때는 정식으로 프러포즈하겠다고 암시를 주었다. 서연은 그의 가슴에 귀를 대고 규칙적인 심장 소리를 들으며 이 남자를 죽도록 사랑하지만 동시에 그를 무너뜨려야만 하는 자신의 처지에 절망했다. 차가 떠나고 난 뒤 서연은 텅 빈 저택에 홀로 남겨졌고 그녀의 눈빛은 다시금 차갑게 식어 예전의 복수기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민혁이 준 열쇠를 꺼내 들고 서재로 향했고 발걸음 하나하나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서재 문을 열고 들어선 서연은 곧바로 책상 뒤에 숨겨진 금고로 다가갔고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아 돌렸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고 그 안에는 각종 기밀 서류들과 장부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서연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한시 가문 인수 합병 관련이면 계약서라고 적힌 낡은 파일을 발견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펼쳤고 그 안에 담긴 진실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잔혹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재 문이 벌컥 열리며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고 서연은 파일을 든 채 얼어붙고 말았다. 들어온 사람은 민혁의 비서실장이자 민혁이 가장 신뢰하는 신복인 최 실장이었고 그는 서연이 금고를 열고 기밀 서류를 보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서연 씨, 지금 거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최 실장의 날카로운 외침에 서연은 급히 파일을 등 뒤로 숨겼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고 그녀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 신세가 되었다. 그녀는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해 최 실장에게 달려들었고 그가 당황하는 틈을 타 책상 위에 있던 무거운 문진으로 그의 머리를 가격했다. 최 실장이 신음하며 쓰러지자 서연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서연은 쓰러진 최 실장을 뒤로하고 급히 서류를 챙겨 방을 빠져나왔지만 저택의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며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민혁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도망쳐야 할지 갈등했지만 결국 그녀는 증거를 가지고 도망치는 길을 택했다. 비가 내리는 거리로 뛰쳐나온 서연은 택시를 잡아타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그녀의 손에 들린 서류 뭉치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의 믿음을 저버리고 범죄자가 되어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만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한편 공항 라운지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던 민혁은 최 실장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보고에 믿을 수 없다는 듯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사장님, 이서연 씨가, 아니, 그 여자가 사장님의 금고를 털고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최 실장이 머리를 다쳐 의식 불명 상태입니다. 민혁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충격에 휘청거렸다. 그가 사랑했던 여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려 했던 여자가 배신자였다는 사실은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고 사랑은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증오로 변해버렸다. 그는 즉시 출장을 취소하고 귀국행 차량을 대기시키라고 고함쳤고 그의 눈에는 지옥불 같은 살기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강민혁이 공항에서 급히 차를 돌려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웅장했던 저택은 마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폐허처럼 을씨년스러운 정막에 잠겨 있었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비릿한 혈향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듯했다. 구급대원들에 의해 실려나가는 최 실장의 창백한 얼굴과 머리에서 흐르는 피로 얼룩진 붕대를 본 순간 민혁의 눈동자는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살기로 번득였고, 그가 가장 신뢰하는 신복이 자신이 사랑하기 시작한 여자의 손에 의해 쓰러졌다는 사실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주먹 쥐며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꽉 움켜쥐었고, 배신감이라는 날카로운 칼날이 심장을 후벼 파는 고통 속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서재로 발걸음을 옮겼다. 서재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바닥에는 흐트러진 서류들이 나뒹굴고 있었으며, 벽에 숨겨져 있던 비밀 금고는 텅 빈 아가리를 벌린 채 주인을 비웃고 있는 듯해 민혁은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민혁은 텅 빈 금고 앞에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사라진 서류가 단순히 회사의 기밀 문서가 아니라 15년 전 자신의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한씨 가문과의 악연이 기록된 판도라의 상자임을 확인하고 전신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이서연, 아니 그 이름을 가진 여자가 왜 하필이면 돈이나 보석이 아닌 그 서류를 노렸는지에 대한 의문이 꼬리를 물었고,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는 즉시 보안팀장을 호출하여 저택 내의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하고 그녀의 동선을 추적하라고 지시했고, 동시에 정보팀에게는 이서연이라는 여자의 과거를 처음부터 다시 티끌 하나 놓치지 말고 파헤치라고 고함을 질렀다. 그 여자가 마신 물컵, 머리카락, 지문, 뭐든 좋으니 당장 DNA를 채취해서 대조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 아닌 이상 반드시 흔적은 남았을 테니까. 몇 시간 뒤 정보팀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서재로 들어와 내민 보고서는 민혁의 불길한 예감을 잔혹한 현실로 확인시켜주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는데, 보고서의 첫 줄에 적힌 문구는 그의 눈을 의심케 만들기에 충분했다. 유전자 일치율 99.9% 대상자, 한지수 구 한성그룹 회장 한명석의 장녀. 민혁은 보고서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고, 입에서는 허탈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지만 그 소리는 마치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처절하게 들렸다.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고 멸망시켰던 원수 집안의 핏줄, 부모님을 죽게 만든 살인자의 딸을 자신의 침실로 끌어들이고 심지어 사랑한다고 속삭이며 프로포즈까지 결심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뼈에 사무치도록 후회스러웠다. 민혁은 책상 위에 놓여있던 크리스털 위스키병을 벽을 향해 힘껏 집어던졌고, 와장창하는 파열음과 함께 산산조각 난 유리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며 그의 찢어진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다. 한지수, 네가 감히 나를. 그는 으드득 이가 갈리는 소리를 내며 나지막이 뇌까렸고, 사랑이 깊었던 만큼 배신감은 걷잡을 수 없는 증오의 불길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경찰에 넘겨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은 너무나 자비로운 처사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겪었던 지옥보다 더 끔찍한 고통을 그녀에게 안겨주리라 다짐하며 휴대폰을 꺼내 보안팀장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경찰에 신고하지 마.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모든 루트를 차단하고 내 앞에 그 여자를 산채로 끌고 와. 내 손으로 직접 끝을 봐야겠어. 한편 폭우가 쏟아지는 서울의 뒷골목에 위치한 허름한 모텔 방에서 한지수 서연은 훔쳐온 서류들을 펼쳐놓고 전율하고 있었는데, 서류 속에 담긴 내용은 그녀가 알고 있던 진실과는 너무나 다른 충격적인 사실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서류에는 한씨 가문이 강민혁의 부모를 해치려 했던 계획뿐만 아니라 제3의 인물이 양쪽 가문을 이간질하여 모두를 파멸로 몰고 간 정황이 담겨 있었지만, 결정적인 페이지가 누락되어 있어 완벽한 진실을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녀는 이 서류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야 할지 아니면 언론에 폭로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지금의 강민혁이라면 경찰과 언론조차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질 때마다 그녀는 공포에 떨며 낡은 커튼 뒤로 숨어 창밖을 내다보았고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검은 그림자들을 보며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지수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짐을 챙겨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으나 문을 여는 순간 건장한 사내들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고 그들 뒤에서 우산을 쓴 채 천천히 걸어 나오는 강민혁의 모습은 마치 저승사자처럼 섬뜩했다. 빗줄기 사이로 보이는 민혁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한때 그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경멸과 증오만이 가득 차 있어 지수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뒷걸음질치며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고 빗물에 젖은 바닥에 앉아 올려다본 민혁은 너무나 거대하고 무서운 존재로 다가왔다. 이서연. 아니, 이제는 한지수라고 불러야 하나? 민혁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날카롭게 파고들었고 자신의 본명을 듣는 순간 지수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닫고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다. 민혁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와 젖은 머리카락을 거칠게 잡아채며 그녀의 얼굴을 들어 올렸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네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을 죽인 것도 모자라 너는 내 마음까지 죽이려 들었어. 완벽한 연기였어. 한지수, 나를 유혹해서 침대 위에서 뒹굴 때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을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독이 묻은 화살처럼 지수의 가슴에 박혔고 그녀는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지수는 흐르는 눈물과 빗물이 뒤섞인 얼굴로 민혁의 바짓단을 잡으며 애원하듯 말했다. 민혁 씨, 제 말을 들어주세요. 오해예요. 우리 아버지도 함정에 빠지신 거예요. 제가 가져온 서류를 보면. 그러나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혁은 그녀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고 그녀는 바닥에 나뒹굴며 손바닥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민혁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 가방을 발로 차버리며 차가운 비소를 흘렸다. 그 더러운 입으로 내 이름을 부르지 마. 그리고 또다시 거짓말로 나를 속이려 들지 마. 증거? 그따위 종이 조각들은 이제 아무 의미 없어. 중요한 건 네가 내 원수의 딸이라는 사실. 그리고 나를 철저히 기만했다는 사실뿐이야. 민혁은 부하들에게 손짓하여 지수를 강제로 일으켜 세우게 했고 반항하는 그녀의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우는 모습은 마치 흉악범을 다루는 것처럼 무자비했다. 지수는 고통에 신음하며 민혁을 바라보았지만 그는 이미 그녀를 인간이 아닌 제거해야 할 해충처럼 바라보고 있었고 그 차가운 눈빛에 담긴 깊은 상처를 읽은 지수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슬픔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를 괴물로 만든 것이 바로 자신이라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고 차라리 그가 자신을 죽여주기를 바랄 만큼 참담한 심정이었다. 검은 세단에 억지로 태워진 지수는 차가운 가죽 시트에 몸을 웅크린 채 덜덜 떨었고 옆자리에 앉은 민혁은 창밖만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살벌한 기운은 차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차는 빗길을 뚫고 맹렬한 속도로 달렸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지수에게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자유의 마지막 모습처럼 느껴졌다. 민혁은 주머니에서 지수가 선물했던 넥타이 핀을 꺼내 만지작거리다가 창문을 열고 망설임 없이 밖으로 던져버렸는데 이는 그가 그녀에 대한 마지막 미련조차 버렸음을 의미하는 잔인한 행동이었다. 저택에 도착하자 민혁은 지수를 끌고 지하로 내려갔는데 그곳은 평소 아인 창고로 쓰이던 곳이었지만 안쪽에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비밀 공간이 존재하고 있었다. 민혁은 지수를 그 어두운 방 안으로 밀어넣었고 바닥에 쓰러진 그녀를 내려다보며
선고를 내리듯 차갑게 말했다. 이곳이 네가 앞으로 지내게 될 감옥이야.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을 거고 살고 싶어도 나갈 수 없을 거야. 내 아버지가 지은 죄, 그리고 네가 나에게 저지른 죄값을 여기서 평생 동안 갚게 해주지. 철문이 닫히는 쾅 소리와 함께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찾아오자 지수는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을 치며 오열했지만 그녀의 울음소리는 두꺼운 벽에 가로막혀 밖으로 새어 나오지 못했다. 서재로 돌아온 민혁은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고 머릿속에서는 지수의 눈물 젖은 얼굴과 그녀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순간들이 교차하며 그를 괴롭혔다. 그는 위스키 병을 들어 병째로 들이켰지만 독한 술로도 가슴속에 타는 듯한 고통을 씻어낼 수는 없었고 오히려 정신이 몽롱해질수록 그녀에 대한 그리움과 증오가 뒤섞여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가둔 것이 복수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그녀를 다른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고 영원히 소유하기 위해서인지 혼란스러워하며 괴로워했다. 한편 어둠 속에 갇힌 지수는 차가운 바닥에 누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조차 알 수 없는 공포 속에서 떨고 있었지만 정신을 차리고 상황을 직시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민혁이 서류를 보지 않았다는 점에 일말의 희망을 걸었고 언젠가 그가 진실을 마주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믿으며 버텨야만 했다. 하지만 민혁이 보여준 광기, 어린 눈빛과 잔인한 태도는 그녀의 희망을 갉아먹었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짐승 취급을 받으며 감금당했다는 사실은 그녀의 영혼을 조금씩 파괴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혁은 말끔한 수트 차림으로 회사에 출근했지만 그의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냉혹해져 있었고 직원들은 그의 곁에 다가가는 것조차 두려워하며 숨을 죽였다. 그는 회의 시간에 사소한 실수에도 불같이 화를 내며 임원들을 질책했고 경쟁사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며 K임그룹의 세력을 확장해 나갔지만 그 광폭한 행보 뒤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밤마다 지하 감옥으로 내려가 CCTV 화면을 통해 지수를 감시했는데 웅크리고 잠든 그녀의 모습을 보며 안도감과 분노를 동시에 느끼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자조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며칠이 지나고 민혁은 지수에게 식사를 가져다 주기 위해 직접 지하 감옥으로 내려갔는데 수척해진 얼굴로 벽에 기대 앉아 있는 그녀를 보자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꼈다. 지수는 민혁이 들어오자 힘겹게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고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민혁 씨, 정말로 저를 증오하세요? 그 질문은 민혁의 인내심을 끊어놓았고 그는 식판을 바닥에 던지며 그녀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증오? 그따위 단어로 내 기분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내 부모를 죽인 원수의 딸이야. 내가 너를 찢어 죽이지 않고 살려두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해. 민혁은 그녀의 얼굴에 대고 고함을 질렀지만 그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고 목소리에는 물기가 서려 있었다. 지수는 그의 분노 뒤에 숨겨진 슬픔을 느낄 수 있었기에 두려움 속에서도 손을 들어 그의 뺨을 어루만지려 했지만 민혁은 그녀의 손길이 닿기 전에 거칠게 뿌리치고 방을 나가버렸다. 다시 홀로 남겨진 지수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이 지독한 애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죽음뿐일지도 모른다는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지수는 포기하지 않았는데 그녀는 민혁이 던지고 간 식판 아래에 숨겨져 있던 작은 쪽지를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최 실장이 의식을 잃기 직전에 남긴 것이거나 혹은 저택 내부에 아직 그녀를 돕는 누군가가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었다. 쪽지에는 진실은 제3의 그림자 속에 있다. 25일 주주총회라는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고 지수는 이것이 자신과 민혁 그리고 두 가문을 파멸시킨 진짜 범인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쪽지를 삼키며 다시 한번 결의를 다졌고, 비록 지금은 감옥에 갇힌 신세지만 반드시 탈출하여 모든 것을 바로 잡겠다고 맹세했다. 지하 감옥의 차가운 공기는 살을 애는 듯 날카로웠지만 한지수에게 더 고통스러운 것은 시간의 흐름조차 가늠할 수 없는 완벽한 고립감이었다. 민혁이 그녀를 가둔 이 방은 본래 와인 저장고 안쪽에 위치한 비밀 금고실을 개조한 곳으로 화려한 앤티크 가구와 고급스러운 침구가 구비되어 있었지만 창문이 하나도 없어 낮과 밤을 구분할 수 없는 황금으로 만든 새장과 다를 바 없었다. 지수는 멍하니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를 올려다보며 화려한 크리스털 조각들이 뿜어내는 빛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민혁의 차가운 눈동자처럼 느껴져 몸서리쳤다. 그녀는 민혁이 남기고 간 쪽지를 속옷 깊숙한 곳에 숨긴 채 다가오는 주주총회 날짜인 25일까지 어떻게든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무너져가는 정신을 간신히 부여잡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속삭였다. 나는 여기서 죽지 않아. 반드시 나가서 진실을 밝히고 민혁 씨를 구하고 말 거야. 한편 지상을 지배하고 있는 강민혁의 상태는 지하에 갇힌 지수보다 더 피폐해져 가고 있었는데 그는 밤낮으로 술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냉철한 카리스마로 임직원들을 휘어잡고 있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그는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불안에 떨며 서재의 모니터 앞에 앉아 CCTV 화면 속의 지수를 훔쳐보는 것에 집착했다. 화면 속에 그녀가 밥을 먹지 않고 벽을 보고 앉아 있을 때면 억지로라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고, 그녀가 잠들 때면 혹시라도 영영 깨어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며 감시 카메라를 확대해 그녀의 가슴이 오르내리는 것을 확인해야만 안심했다. 사랑이 깊었던 만큼 배신감은 컸지만 그 증오조차도 그녀를 향한 지독한 그리움을 완전히 지워버리지는 못했고, 민혁은 이 모순적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서서히 미쳐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만취한 상태로 비틀거리며 귀가한 민혁은 참을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지하 감옥으로 향하는 계단을 내려갔고, 육중한 철문을 열고 들어서자 웅크리고 있던 지수가 놀란 토끼처럼 몸을 떨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술 냄새와 함께 밀려오는 위압적인 기운의 지수는 뒷걸음질 쳤지만 방이 너무 좁아 피할 곳이 없었고 곧 민혁의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덮어버렸다. 민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지수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리며 풀린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분노와 욕망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어 지수의 심장을 아리게 만들었다. 왜 밥을 안 먹지? 굶어 죽어서 나한테서 도망치려는 수작인가? 꿈도 꾸지 마. 너는 죽어서도 내 허락 없이는 이 방을 나갈 수 없어. 지수는 턱이 으스러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눈물을 참으며 민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고 갈라진 목소리로 호소했다. 민혁 씨,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저는 당신을 해치려던 게 아니에요. 그 서류. 그 안에 진짜 범인에 대한 단서가 있어요. 당신의 부모님과 우리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제3의 인물이 있다고요. 하지만 그녀의 해명은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고, 민혁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그녀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벽에 걸린 거울을 주먹으로 내리쳤고 깨진 거울 조각에 주먹이 찢겨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제3의 인물? 또다시 그따위 거짓말로 나를 현혹하려 드는군. 너는 정말 끝까지 뻔뻔하구나. 한지수. 내가 또 속을 것 같아? 민혁은 피 흐르는 손으로 지수의 어깨를 으깨질 듯 움켜쥐며 포효했고 그의 붉은 피가 지수의 하얀 옷에 뚝뚝 떨어져 마치 핏빛 꽃잎처럼 번져나갔다. 지수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눈앞에서 자해하듯 괴로워하는 민혁의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차마 그를 밀어낼 수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그의 피투성이가 된 손을 감싸 쥐었고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지혈을 시도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러지 마세요. 제발. 당신이 다치면 내 마음이 더 아파요. 차라리 나를 때려요. 민혁 씨. 그녀의 눈물 섞인 애원은 순간적으로 민혁의 폭주를 멈추게 했고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손을 치료하고 있는 그녀의 정수리를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그 순간 민혁의 내면에서 억눌려 있던 감정이 폭발하며 그는 지수를 와락 끌어안았고 그녀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은 채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왜 그랬어? 왜 하필 너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의 절규는 지하 감옥의 벽을 타고 메아리 쳤고 지수는 그의 등 뒤로 팔을 둘러 그를 안아주며 함께 오열했다. 그것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아니라 운명의 장난에 놀아난 두 연인의 처절한 몸부림이었고 이 지옥 같은 공간에서 유일하게 서로의 체온만이 구원이자 고문이었다. 민혁은 그녀의 입술을 찾아 거칠게 입맞춤을 퍼부었지만 그것은 달콤한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확인하려는 필사적인 확인 사살과도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민혁은 숙취와 함께 깨어났을 때 자신이 지수의 무릎을 베고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일어났다. 지수는 벽에 기대어 쪽잠을 자고 있었고 그녀의 옷에 묻은 핏자국은 지난밤의 광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민혁은 수치심과 자기 혐오에 사로잡혀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왔고 다시는 그녀에게 틈을 보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감시를 더욱 강화하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그는 자신의 나약함을 감추기 위해 더욱 잔혹해지기로 결심했고 지수에게 제공되던 침구를 모두 치워버리고 딱딱한 바닥에서 지내게 하는 등 물리적인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민혁이 이토록 지수에게 집착하며 개인적인 감정에 매몰되어 있는 동안 KM그룹의 외부 상황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었다. 민혁의 숙부이자 그룹의 부회장인 장석훈은 민혁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기회로 삼아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치밀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그는 이사회 멤버들을 은밀히 포섭하여 민혁의 리더십 부재를 문제 삼았고 주가 조작 세력과 결탁하여 KM그룹의 주식을 곤두박질치게 만들었다. 장 부회장은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을 민혁의 사생활 스캔들로 몰아가기 위해 언론에 찌라시를 뿌렸고 젊은 CEO의 타락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은 대중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민혁은 회사 로비로 들이닥친 기자들과 시위대를 보며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지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냉철한 판단을 내리기 힘들었다. 비서실의 새로운 실장이 된 김 팀장은 민혁에게 지금 당장 주주들을 만나 설득하지 않으면 경영권을 잃을 수도 있다고 간곡히 조언했지만 민혁은 귀찮다는 듯 손을 저으며 모든 결정을 보류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제국이 무너지는 것보다 지하에 갇힌 여자가 자신을 떠나는 것이 더 두려운 상태였고 이는 장 부회장이 노리던 완벽한 틈이었다. 장 부회장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25일 주주총회에서 민혁을 해임하고 자신이 회장 자리에 오를 시나리오를 완성해 가고 있었다. 지하 감옥에 갇힌 지수는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상태였지만 민혁이 방을 다녀갈 때마다 그의 옷에서 나는 술 냄새와 점점 거칠어지는 피부, 그리고 초조해하는 행동을 통해 밖에서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민혁이 두고 간 깨진 거울 조각 중 하나를 몰래 숨겨두었고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인 침대 밑바닥을 조금씩 긁어내며 탈출구를 찾으려 애썼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25일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에 자신이 나가서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민혁은 모든 것을 잃고 파멸하게 될 것이며 자신 또한 영원히 이 어둠 속에 갇히게 될 것임을. 그녀의 손톱은 다 깨지고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수에게 뜻밖의 조력자가 나타났는데 그는 바로 민혁의 식사를 담당하던 젊은 요리사였다. 그는 평소 서연지수의 따뜻한 인품에 감동받았던 사람 중 하나로 그녀가 억울하게 갇혀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는 식판 밑에 아주 작은 쪽지를 붙여 전달했는데 그곳에는 24일 밤 저택의 보안 시스템 점검이 있습니다. 10분간 전기가 차단될 예정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지수는 이 쪽지를 읽고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다. 10분. 그 짧은 시간이 그녀와 민혁의 운명을 가를 유일한 기회였다. 그녀는 깨진 거울 조각을 꽉 쥐며 다가오는 결전의 날을 위해 체력을 비축하기 시작했다. 24일 밤이 되자 저택 밖에는 폭풍 전야와도 같은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고 민혁은 서재에서 위스키를 마시며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오늘따라 유난히 조용한 지수의 모습에 불안감을 느꼈지만 술 기운에 취해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시계 바늘이 자정을 가리키는 순간 갑자기 저택의 모든 불이 꺼지며 암흑천지로 변했고 비상벨 소리조차 울리지 않는 기이한 침묵이 찾아왔다. 민혁은 욕설을 내뱉으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알코올로 마비된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아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 시각 지하 감옥의 전자식 잠금 장치도 전력 차단과 함께 틱하는 소리를 내며 해제되었고 지수는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리다가 문을 밀었다. 육중한 철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리자 그녀는 맨발로 차가운 복도를 달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표는 저택의 출구가 아니라 민혁이 있는 서재였다. 그녀는 도망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것은 민혁에게 닥쳐올 위험을 경고하고 그를 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계단을 뛰어올라 1층 복도에 다다랐을 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녀의 입을 틀어막고 낚아챘다. 쉿, 아가씨, 접니다. 낯익은 목소리의 지수는 저항을 멈추고 돌아보았는데 그는 다름 아닌 병원에서 의식불명 상태라고 알려졌던 최 실장이었다. 그의 머리에는 여전히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최 실장은 지수에게 민혁이 위험하다고 장 부회장이 보낸 암살자들이 지금 저택으로 침입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렸다. 사장님을 구할 수 있는 건 아가씨뿐입니다. 저들은 사장님을 자살로 위장해 처리하려 합니다. 최 실장의 말에 지수는 공포를 느낄 새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민혁이 있는 2층 서재를 향해 죽음의 질주를 시작했다. 서재 안에서는 어둠을 틈타 침입한 괴한들이 쓰러져 있는 민혁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고 그들의 손에는 주사기가 들려 있었다.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심정지. 그것이 장 부회장이 설계한 민혁의 최후였다. 괴한 중 한 명이 민혁의 팔에 주사 바늘을 꽂으려는 찰나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지수가 뛰어들었다. 안 돼. 그녀의 비명소리에 괴한들이 멈칫하는 사이 최 실장이 달려들어 한 놈을 제압했고 지수는 망설임 없이 민혁에게 몸을 날려 그를 덮쳤다. 혼란스러운 난투극이 벌어지는 가운데 민혁은 지수의 외침에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았고 자신의 눈앞에서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키려는 지수의 모습을 보며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는 혼란에 빠졌다. 괴한 중 한 명이 지수의 등을 향해 칼을 휘두르자 민혁은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그녀를 감싸 안았고 날카로운 칼날이 민혁의 어깨를 깊게 베고 지나갔다. 뜨거운 피가 솟구치며 지수의 얼굴을 적셨고 민혁은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지수를 꽉 껴안으며 속삭였다. 도망쳐, 지수야. 그것은 그가 그녀를 감금한 이후 처음으로 부른 그녀의 진짜 이름이었고 그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닌 간절한 사랑만이 담겨 있었다. 최 실장이 숨겨둔 총을 꺼내 괴한들을 위협하며 상황을 반전시켰지만 민혁은 이미 많은 피를 흘려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지수는 피투성이가 된 민혁의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하며 그를 흔들어 깨웠다. 안 돼요, 민혁 씨. 정신 차려요. 제발 죽지 마요.
그녀의 절규는 다시 켜진 저택의 조명 아래서 비극적으로 울려 퍼졌고 쓰러진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피로 맺어진 슬픈 연인의 초상화 같았다. 보안 요원들이 뒤늦게 들이닥쳐 상황을 정리했지만 민혁의 상태는 위독했고 지수는 살인 미수범이자 탈옥수의 신분으로 그 자리에서 체포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그녀는 경찰이 다가오자 민혁의 손을 놓지 않으며 최 실장에게 소리쳤다. 25일 주주총회 장석훈 부회장을 막아야 해요. 그 증거가 제 방 침대 매트리스 안에 있어요. 그녀의 외침을 끝으로 지수는 경찰들에게 끌려나갔고 민혁은 구급차에 실려 어디론가 이송되었다. 운명의 장난처럼 다시 헤어지게 된 두 사람이었지만 이번 이별은 지난번과는 달랐다.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그들의 가슴 속에는 이제 증오가 아닌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는 처절한 사랑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빗속으로 멀어지는 경찰차 안에서 지수는 피 묻은 손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반드시 살아 돌아와서 그를 지키겠노라고. 그리고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진짜 악마들을 심판하겠노라고. 병원 중환자실의 창백한 조명 아래 강민혁은 수많은 튜브와 전선에 연결된 채 죽음과 삶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었고 규칙적으로 울리는 심전도 모니터의 기계음만이 그가 아직 이 세상에 붙어 있음을 알리는 유일한 신호였다. 그의 곁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이는 장석훈 부회장이 안정을 핑계로 모든 면회를 전면 통제하고 자신의 수하들로 병실 앞을 철통같이 지키게 했기 때문이었다. 사실상 민혁은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금된 상태나 다름없었고 의료진조차 장 부회장의 압력에 못 이겨 민혁의 상태를 의도적으로 위중하게 유지하거나 외부로 정보가 새나가는 것을 차단하고 있었다. 장 부회장은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 다리를 꼬고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이제 몇 시간 뒤면 열릴 주주총회에서 민혁의 건강 악화로 인한 경영 능력 상실을 선포하고 자신이 회장직에 오를 달콤한 상상에 빠져 비릿한 미소를 흘렸다. 그는 민혁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손을 써두었기에 이 완벽한 시나리오에 흠집을 낼 수 있는 변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한편 한지수는 경찰 호송차에 실려 어디론가 이송되고 있었는데 차창 밖으로 내리는 빗줄기는 그칠 줄 모르고 더욱 거세져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녀의 양손은 수갑에 묶여 있었고 옆에 앉은 형사들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조롱하며 회장님을 찌른 꽃뱀이라며 낄낄거리고 있었지만 지수는 그들의 말에 대꾸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지던 민혁의 마지막 모습과 그가 자신을 위해 대신 칼을 맞았다는 사실이 주는 충격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감옥에 가는 것은 두렵지 않았으나 민혁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진짜 범인인 장석훈이 KM그룹을 집어삼키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무력감 때문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녀는 눈을 감고 최 실장이 자신의 외침을 듣고 증거를 찾았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며 입술을 깨물어 흐르는 눈물을 삼켰다. 그때 갑자기 쿵 하는 굉음과 함께 호송차가 격렬하게 흔들리더니 도로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섰고 앞좌석의 형사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고개를 드는 순간 검은색 밴두대가 호송차의 앞뒤를 가로막았다. 문이 열리고 검은 복면을 쓰고 무장한 사내들이 들이닥쳐 형사들을 순식간에 제압했고 그들 뒤에서 머리에 붕대를 감은 최 실장이 나타나 호송차의 뒷문을 열었다. 아가씨, 시간이 없습니다. 어서 내리십시오. 최 실장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단호했고 지수는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잠시 멍해졌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그의 손을 잡고 차에서 뛰어내렸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도로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대담한 탈출극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지만 지수에게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의 시작이었다. 최 실장이 준비한 안전가옥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그는 지수에게 건네받은 매트리스 속의 서류와 100만 원짜리 현금을 꺼내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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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원짜리 현금을 꺼내들고
자신이 독자적으로 조사한 자료들을 합쳐 완성된 충격적인 진실을 보여주었다. 서류에는 15년 전 장석훈이 한성그룹과 KM그룹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 이중 장부를 조작하고 양쪽 회장의 도장을 위조하여 불법 거래를 성사시킨 뒤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정황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심지어 민혁의 부모님이 당한 화재 사고와 지수의 아버지가 감옥에서 의문사한 사건 모두 장석훈이 고용한 청부업자들의 소행임이 명시되어 있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기며 오열했는데 이는 슬픔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미워하고 상처 입혔던 자신과 민혁의 비극이 한 사람의 탐욕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다. 우리는 대체 무엇을 위해 서로를 그토록 증오했던 건가요? 그녀의 흐느낌은 차 안을 가득 메웠고 최 실장 또한 붉어진 눈시울로 운전대를 꽉 잡으며 침묵을 지켰다. 안전 가옥에 도착한 지수는 슬퍼할 시간조차 없음을 깨닫고 즉시 눈물을 닦아내고 욕실로 들어가 피와 흙으로 얼룩진 몸을 씻어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가위를 들어 헝클어진 긴 머리카락을 망설임 없이 단발로 잘라냈는데 바닥으로 떨어지는 머리카락 뭉치는 과거에 연약했던 하녀 이서연과의 결별을 의미했다. 그녀는 최 실장이 준비해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나왔는데 딱 떨어지는 빛과 날카로운 눈매는 그녀를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고 그 모습에서는 더 이상 피해자의 나약함이 아닌 전사의 비장함이 흘러넘쳤다. 그녀는 최 실장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병원으로 가요. 주주총회장으로 가기 전에 민혁 씨부터 구해야 해요. 장석훈은 오늘 밤 민혁 씨를 확실히 죽이려 들 거예요. 같은 시각 병원 중환자실에는 불길한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었는데 장석훈이 의료진을 모두 내보내고 홀로 민혁의 병실로 들어와 문을 잠갔기 때문이었다. 그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 조카를 내려다보며 혀를 찾고 주머니에서 작은 주사기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민혁아, 너무 억울해하지 마라. 내 부모 곁으로 보내주는 거니까 오히려 고마워해야지. 회사는 이 삼촌이 잘 키워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 테니 걱정 말고. 장석훈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주사기 바늘을 민혁의 링거줄에 꽂으려 했고 의식이 없는 줄 알았던 민혁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지만 그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때 병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잠긴 문이 부서지며 누군가가 들이닥쳤다. 들어온 사람은 경호원들을 제압하고 숨을 헐떡이며 서 있는 한지수였고 그녀의 뒤에는 최 실장과 그가 고용한 사설 보안 요원들이 버티고 있었다. 장석훈은 당황하여 주사기를 등 뒤로 감추며 소리쳤다. 내년이 어떻게 여기를, 경비원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지수는 대답 대신 성큼성큼 다가가 장석훈의 따귀를 온 힘을 다해 올려붙였고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깨뜨리며 병실 안에 울려 퍼졌다. 장석훈이 비틀거리며 물러나자 지수는 그를 차갑게 노려보며 쏘아붙였다. 내 남자에게서 그 더러운 손때. 당신의 추악한 연극은 이제 끝났어. 그녀의 기세에 눌린 장석훈은 쥐구멍을 찾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본색을 드러내며 비열하게 웃었다. 증거. 너 같은 범죄자의 말을 누가 믿어줄 것 같으냐? 넌 탈옥수야. 여기서 나를 죽인다고 해도 넌 살인자가 될 뿐이지. 지수는 흔들리지 않고 민혁의 침대 옆으로 다가가 그의 상태를 살폈고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민혁의 귓가에 대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민혁 씨, 저 왔어요. 지수가 왔어요.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그러자 기적처럼 민혁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서서히 떠졌고 초점 없는 눈동자가 지수를 향해 천천히 돌아갔다. 산소 마스크 때문에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를 알아보았다는 듯 미세하게 빛났고
지수는 그의 손을 꽉 잡으며 그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최 실장은 즉시 의료진을 호출하여 민혁을 보호하게 했고 보안 요원들은 장석훈을 구석으로 몰아넣어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장석훈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발악했다. 이건 불법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당장 경찰 불러. 그리고 주주총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거야. 내가 없으면 KM그룹은 끝이야. 지수는 그를 비웃으며 품 안에서 USB와 서류 봉투를 꺼내 들어 보였다. 경찰은 이미 오고 있어. 하지만 당신을 구하러 오는 게 아니라 체포하러 오는 거지. 그리고 주주총회? 걱정 마. 내가 민혁 씨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해서 당신이 저지른 모든 짓을 주주들에게 생중계해 줄 테니까. 장석훈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흑빛으로 변했고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이 걸려들었음을 깨닫고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지수는 민혁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고 말했고 민혁은 가지 말라는 듯 그녀의 손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지만 지수는 부드럽게 그의 손을 풀어주며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금방 다녀올게요. 당신의 왕관을 되찾아오겠어요. 그리고 다시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게요.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돌아섰고 병실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비장함을 넘어 숭고하기까지 했다. 최 실장은 민혁의 곁에 남아 그를 지키기로 했고 지수는 보안 요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주주총회가 열리는 KM그룹 본사로 향하는 차에 올랐다. 본사 대회의장은 이미 수많은 주주들과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단상 위에는 장석훈의 측근들이 회의 진행을 준비하며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었다. 사회자는 마이크를 잡고 침통한 표정으로 연기를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비통한 심정으로 강민혁 회장의 해임안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강 회장은 불미스러운 사생활과 정신적 불안정으로 인해 그러나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회의장의 거대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리며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한지수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장내를 하얗게 뒤덮었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단상을 향해 똑바로 걸어갔다. 장내가 술렁거리는 가운데 단상 위에 임원들이 당황하여 뭐하는 짓이야. 저 여자 끌어내 라고 고함쳤지만 지수와 함께 들어온 건장한 경호원들이 그들의 접근을 막아섰다. 지수는 단상 중앙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고 차갑고도 또렷한 목소리로 장내를 압도했다. 제 이름은 한지수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메이드 스캔들의 주인공이자 15년 전 억울하게 몰락한 한성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입니다. 오늘 저는 강민혁 회장을 대신하여 그리고 제 가문의 명예를 걸고 이 회사를 좀먹고 있는 진짜 괴물을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발언은 장내에 핵폭탄급 충격을 던졌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대며 속보를 전송하기 바빴다. 지수는 대형 스크린에 장석훈의 범죄 증거들이 담긴 파일들을 하나씩 띄우기 시작했고 이중 장부, 청부 살인 의뢰서, 그리고 민혁의 부모님 사고 당시에 블랙박스 복원 영상이 공개되자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웅성거렸다. 영상 속에서 젊은 시절의 장석훈은 교통사고를 당해 피를 흘리는 형민혁의 아버지를 구하는 대신 서류 가방만을 챙겨 유유히 사라지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이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악마의 모습 그 자체였다. 그 순간 병원에서 경찰에게 연행되지 않고 도주했던 장석훈이 회의장 뒷문으로 몰래 들어와 상황을 지켜보다가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이성을 잃고 단상으로 뛰어올랐다. 그는 품에 숨겨둔 잭나이프를 꺼내 들고 지수를 향해 달려들며 괴성을 질렀다. 죽어. 다 같이 죽자. 경호원들이 반응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가까웠고 지수는 피할 곳이 없어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칼날이 그녀의 몸에 닿기 직전 누군가가 바람처럼 날아와 장석훈을 걷어찼고
장석훈은 비명과 함께 단상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지수가 놀라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앞에는 휠체어에 앉은 채 링거대를 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는 강민혁이 있었다. 그는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자마자 최 실장의 만류를 뿌리치고 이곳으로 달려온 것이었다. 민혁은 창백한 얼굴에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지수를 등 뒤로 보호하며 바닥에 쓰러진 장석훈을 향해 끓어오르는 분노를 토해냈다. 내 여자에게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널 죽여버리겠다고 했지. 장석훈, 이제 네 세상은 끝났어. 장래는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민혁과 지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한 유대감을 느꼈다. 피 묻은 환자복을 입은 남자와 검은 정장을 입은 여자, 이 기묘하고도 처절한 커플은 비로소 모든 오해와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온전한 우리로서 세상 앞에 섰다.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쳐 장석훈에게 수갑을 채우는 동안 민혁은 힘이 다한 듯 휘청거렸고 지수는 그를 꽉 끌어안아 지탱했다. 이제 다 끝났어요. 민혁 씨, 우리가 이겼어요. 지수의 눈물 젖은 속삭임에 민혁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어깨에 고개를 묻었다.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두 영혼의 부활이자 진정한 사랑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주주 총회장은 아수라장이었지만 그 혼란의 중심에서 강민혁이 쓰러진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듯한 적막이 한지수의 귓가를 때렸다. 조금 전까지 장석훈을 향해 맹수처럼 포효하던 민혁은 이제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지수의 품에 힘없이 안겨 있었고 그의 창백한 얼굴 위로 흐르는 붉은 피는 지수의 검은 정장을 적시며 끔찍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뺨을 감싸쥐며 절규하듯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민혁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고 다만 얕고 불규칙한 숨소리만이 그가 아직 삶의 끈을 놓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구급대원들이 들 것을 들고 달려와 민혁을 싣고 나가는 동안 지수는 그들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끝까지 들것 옆을 지키며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은 없었고 오직 사랑하는 남자를 살려야 한다는 필사적인 의지만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심을 질주하는 동안 지수는 민혁의 차가운 손을 양손으로 꽉 잡고 끊임없이 기도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를 속였던 시간들, 그가 자신을 감금하고 증오했던 시간들, 그리고 서로에게 칼을 겨누었던 그 모든 비극적인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만약 이대로 그가 눈을 뜨지 못한다면 그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전하지 못한 채 영원히 후회 속에 살게 될 것이라는 공포가 그녀의 심장을 옥죄어왔다. 그녀는 민혁의 귓가에 대고 울먹이며 속삭였다. 민혁 씨, 제발 버텨요. 당신이 살아야 나도 살아요. 우리 아직 할 일이 많잖아요. 행복해지기로 했잖아요. 그녀의 눈물이 민혁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고 기계적인 경고음을 내던 심전도 모니터의 그래프가 잠시 요동치더니 다시 안정을 되찾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민혁은 즉시 수술실로 옮겨졌고 지수는 수술실 앞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붉게 켜진 수술 중이라는 등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최 실장이 뒤늦게 도착해 그녀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안심시키려 했지만 지수는 고개를 저으며 커피를 사양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카페인이나 따뜻한 온기가 아니라 오직 민혁의 생환만이 자신을 위로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몇 시간이 흘렀는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이 지난 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이가 피로한 기색으로 걸어 나왔다. 천만 다행입니다. 자상이 깊어 출혈이 심했지만 주요 장기를 비껴가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의지력이 대단한 환자분이시더군요. 의사의 말에 지수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다리에 힘이 풀려 최 실장의 부축을 받아야만 했다. 그것은 단순한 안도가 아니라
지옥에서 다시 천국으로 끌어올려진 듯한 구원의 순간이었다. 민혁이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 지수는 단 한순간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병간호를 자처했다. 그녀는 젖은 수건으로 그의 얼굴과 손을 닦아주고 갈라진 입술에 물을 적셔주며 그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렸다. 병실 창밖으로는 어느새 비가 그치고 맑은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이는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두 사람의 인생에도 마침내 평화가 찾아오고 있음을 암시하는 듯했다. 뉴스에서는 연일 KM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장석훈 부회장의 구속 소식이 대서특필되고 있었고 대중들은 꽃뱀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알려졌던 한지수가 사실은 억울하게 몰락한 재벌가의 딸이며 목숨을 걸고 연인을 지켜낸 영웅이라는 반전 드라마에 열광했다. 지수는 그런 세간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고 오직 눈앞에 누워있는 한 남자 강민혁만이 그녀의 우주이자 세상의 전부였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 민혁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고 흐릿한 시야 속에 들어온 것은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기대고 쪽잠을 자고 있는 지수의 모습이었다. 그는 꿈인지 생시인지 확인하려는 듯 떨리는 손을 들어 그녀의 짧아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만져보았고 손끝에 닿는 부드러운 감촉의 현실임을 자각하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인기척에 지수가 번쩍 눈을 떴고 민혁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왈칵 눈물을 쏟아냈다. 민혁 씨, 정신이 들어요? 나 알아보겠어요? 그녀의 물음에 민혁은 산소 호흡기를 떼어내려 했고 지수가 황급히 도와주자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었다. 바보같이 왜 울어? 내가 널 두고 어디 갈까봐. 지수는 민혁의 품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고 민혁은 링거가 꽂힌 손으로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그녀를 달래주었다. 한참을 그렇게 울던 지수가 고개를 들어 민혁을 바라보며 말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당신을 속이고 상처 줘서 정말 미안해요. 민혁은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댔다. 아니, 사과는 내가 해야지. 너를 믿지 못하고 짐승처럼 가두고 괴롭혔어. 내 아집과 오만이 너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알아.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죄를 지었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지난 과오를 사과하며 용서를 구했고 그 과정에서 그들을 담애고 있던 죄책감과 증오의 사슬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화해가 아니라 고통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연대와 신뢰의 재탄생이었다. 민혁의 회복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는데 의료진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불렀지만 지수와 최 실장은 그것이 사랑의 힘임을 알고 있었다. 민혁은 병상에서도 업무를 보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처리한 것은 장석훈과 그의 일당들에 대한 철저한 법적 응징이었다. 그는 최고로 펌의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장석훈이 저지른 횡령, 배임, 살인 교사 등의 모든 죄목을 낱낱이 파헤쳐 그가 다시는 사회로 복귀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또한 그는 언론을 통해 한성그룹의 몰락이 조작된 음모였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한지수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 이는 지수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었고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가문의 명예 회복을 위한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어느 날 오후 휠체어를 탄 민혁은 지수와 함께 교도소 접견실을 찾았는데 유리벽 너머에 앉아있는 장석훈은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일 정도로 초라한 몰골을 하고 있었다. 그는 민혁을 보자마자 욕설을 퍼부으며 발악했지만 민혁은 그저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삼촌, 아니 장석훈 씨,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회장 자리는 영원히 당신 것이 될 수 없어. 당신은 그저 탐욕에 눈이 멀어 가족을 죽인 살인자일 뿐이니까. 민혁의 차분하고도 날카로운 일갈에 장석훈은 할 말을 잃고 고개를 떨구었고
민혁은 지수의 손을 잡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을 나섰다. 그것은 복수의 완성이자 과거의 악몽과의 완벽한 작별이었다. 퇴원하는 날, 민혁은 지수를 데리고 서울 외곽에 위치한 추모 공원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지수의 아버지인 한명석 회장의 묘소가 있었는데 오랫동안 돌보는 이가 없어 잡초가 무성하고 비석이 낡아 있는 모습에 지수는 가슴이 아파 눈시울을 붉혔다. 민혁은 아픈 몸을 이끌고 직접 잡초를 뽑고 비석을 닦아주었고 지수가 가져온 국화 꽃다발과 함께 자신이 준비한 최고급 양주를 묘소 앞에 올렸다. 민혁은 비석을 향해 정중하게 큰 절을 올린 뒤 나지막하지만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늦게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아버님을 그렇게 만든 놈들은 제가 다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따님은 제 목숨보다 소중하게 지키겠습니다. 부디 하늘에서 지켜봐 주십시오. 지수는 민혁의 진심 어린 행동에 감동하여 흐르는 눈물을 닦지 못하고 그를 바라보았고 민혁은 일어나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이제 한성그룹은 다시 일어설 거야. KM그룹의 자회사로 편입시키되 독립적인 경영권을 보장하고 브랜드 이름도 그대로 유지할 거야. 네가 원한다면 네가 그 회사를 맡아서 이끌어줘. 지수는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민혁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는 그녀가 단순히 자신의 아내가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잃어버린 자신의 정체성과 능력을 되찾아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서기를 바랐던 것이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품에 안겼고 두 사람 위로 쏟아지는 햇살은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듯 눈부시게 빛났다. 저택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가장 먼저 지하 감옥으로 사용되었던 와인 창고로 향했다. 그곳은 여전히 차가운 냉기와 비극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민혁은 인부들을 불러 그곳을 완전히 개조하도록 지시했다. 이곳을 갤러리로 만들 거야. 네가 좋아하는 그림들을 걸고 우리가 함께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는 이곳이 감옥으로 기억되지 않도록. 민혁의 말에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은 그곳에 서서 과거의 아픔을 덮고 새로운 추억을 쌓아갈 미래를 설계했다. 저택의 고용인들 또한 지수를 진정한 안주인으로 맞이하며 환대했고 삭막했던 대저택에는 처음으로 웃음소리와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그날 밤 민혁과 지수는 서재가 아닌 침실에서 나란히 누워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민혁은 지수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그녀의 이마, 눈, 코, 입술에 차례로 입을 맞추었고 지수는 그의 목에 팔을 두르며 그를 끌어당겼다. 더 이상 격정적이거나 절박한 몸짓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영혼을 위로하는 깊고 잔잔한 파도와 같은 사랑의 행위였다. 민혁은 지수의 귓가에 속삭였다. 사랑해, 지수야. 내 생명을 구해줘서 그리고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지수 또한 그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저도 사랑해요, 민혁 씨. 당신은 나의 영원한 주인이자 나의 유일한 사랑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잠이 들었고 그날 밤 민혁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았다. 불타는 집도 부모님의 비명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꿈속에서도 지수의 따뜻한 손길과 향기만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뜬 지수는 자신의 곁에서 평온하게 잠든 민혁의 얼굴을 보며 벅찬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를 위해 사는 도구가 아니었고 누군가의 대용품인 이서연도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받는 여자이자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한지수로서 다시 태어난 것이다. 하지만 행복 속에서도 지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작은 불안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민혁이 자신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양보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민혁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닌지, 그가 자신 때문에 세상의 비난을 감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다. 그런 그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며칠 뒤 민혁은 지수에게 한 통의 초대장을 건넸다. 그것은 세계적인 경제 포럼의 초청장이었는데 그곳에 동반 참석자로 한지수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민혁은 그녀에게 말했다. 세상에 보여주자.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네가 얼마나 빛나는 여자인지. 이제 숨지 말고 내 옆에 당당하게 서. 지수는 초대장을 받아들고 눈시울을 붉혔지만 이번에는 눈물 대신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이 남자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피로 맺어진 동맹이자 고통 속에서 피어난 꽃처럼 결코 시들지 않을 사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원에는 지난 폭풍 후에 꺾였던 장미들이 다시 붉은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고 그 강인한 생명력은 마치 그들의 사랑을 닮아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의 사랑을 영원히 맹세하는 마지막 의식뿐이었다. 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보다 더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그랜드 볼룸홀은 세계 경제 포럼의 전야제가 열리는 장소답게 대한민국 정재계의 거물들로 가득 차 있었고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와 낮은 대화 소리가 공간을 메우고 있었지만 모든 이들의 시선은 입구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육중한 문이 열리고 강민혁이 등장했을 때 좌중은 잠시 숨을 죽였는데 그가 혼자가 아니라 한 여인의 손을 잡고 들어왔기 때문이었고 그 여인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캔들의 중심에 서 있었던 한지수였다. 그녀는 등 뒤가 깊게 파인 우아한 딥블루 컬러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이는 과거의 어둠을 딛고 일어선 그녀의 고귀함과 냉철한 지성을 상징하는 듯했고 그녀의 목에 걸린 사파이어 목걸이는 민혁의 눈동자처럼 깊고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민혁은 긴장한 듯한 지수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그녀를 에스코트했고 두 사람이 레드카펫 위를 걸어가는 모습은 마치 왕과 여왕의 대관식을 보는 듯한 위엄이 서려 있어 아무도 감히 그들에게 섣부른 질문을 던지거나 비웃음을 보낼 수 없었다. 단상에 오른 민혁은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장내를 둘러본 뒤 침착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는데 그는 KM그룹의 비전뿐만 아니라 과거 자신의 가문과 한성그룹 사이에 있었던 비극적인 오해와 진실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지난 15년 동안 우리는 거짓된 진실에 눈이 멀어 서로를 미워하고 상처 입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억울하게 몰락했던 한성그룹의 명예를 회복하고 제 곁에 서 있는 한지수 씨가 그 적통 후계자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그의 발언은 장내에 큰 파동을 일으켰고 이어 마이크를 넘겨받은 지수는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저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한성그룹을 재건하여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으로 다시 세우겠습니다. 그것이 돌아가신 제 아버지와 저를 믿어준 강민혁 회장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지며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했다. 포럼이 끝난 후 지수는 본격적으로 한성그룹의 재건 작업에 착수했는데 그것은 폐허 위에서 성을 쌓는 것만큼이나 어렵고 험난한 과정이었다. 그녀는 아버지 때부터 일해왔던 옛 직원들을 찾아가 삶고 초려하며 다시 회사로 불러들였고 먼지 쌓인 옛 사옥을 직접 청소하며 밤을 새워 경영 전략을 구상했. 민혁은 그런 그녀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싶었지만 지수의 자존심과 독립성을 존중하여 직접적인 개입을 자제하고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는 그림자 외조를 선택했다. 그는 매일 밤 야근하는 지수를 위해 도시락을 싸서 사무실을 찾아갔고 과거 그녀가 자신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피로에 지친 그녀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조용히 격려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항상 뒤에 있다는 걸 잊지 마. 민혁의 따뜻한 위로는 지수에게 천군만마와 같은 힘이 되었고 두 사람은 일과 사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서로를 의지하며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보냈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운 바람이 잦아들고 따스한 봄 기운이 대지를 감싸기 시작할 무렵, 한성그룹은 지수의 탁월한 리더십과 민혁의 보이지 않는 지원 덕분에 빠르게 정상 궤도에 진입하며 재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첫 번째 신제품 출시회가 성공적으로 끝난 날 저녁, 민혁은 지수를 데리고 그들의 추억이 깃든 저택의 정원으로 나갔는데, 그곳은 과거 황량했던 겨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색색의 꽃들이 만발하여 향기로운 꽃내음이 가득했다. 민혁은 정원 중앙에 있는 하얀 벤치에 지수를 앉히고 무릎을 꿇으며 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들었다. 지수야,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너는 나에게 그저 고용인일 뿐이었고 나는 너에게 복수의 대상일 뿐이었지. 하지만 이제 너는 나에게 숨쉬는 이유이자 살아가는 목적이 되었어. 민혁은 상자를 열어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여주며 진지하고 떨리는 눈빛으로 그녀를 올려다 보았다. 너의 지난 모든 상처와 눈물을 내가 평생 갚아줄게. 더 이상 악몽도 복수도 없는 세상에서 오직 행복과 사랑만 가득한 집을 짓고 싶어. 나와 결혼해 줄래? 나의 영원한 아내가 되어 줄래? 지수는 감동에 벅차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민혁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환하게 웃었. 두 사람은 꽃비가 내리는 정원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깊은 입맞춤을 나누었고, 달빛은 그들의 맹세를 축복하듯 은은하게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청혼이 아니라 길고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온 두 영혼이 비로소 완전한 하나가 되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다. 결혼식은 세간의 예상과는 달리 소박하고 경건하게 치러졌는데, 이는 보여주기식의 화려함보다는 진실한 의미를 중요시하는 두 사람의 뜻이 반영된 결과였다. 저택의 넓은 정원을 예식장으로 꾸미고 양가에 가까운 친인척과 지인들, 그리고 회사의 핵심 직원들만을 초대한 스몰 웨딩이었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아름답고 감동적이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수는 마치 천사처럼 눈부셨고, 턱시도를 입은 민혁은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신랑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주례 없이 진행된 예식에서 두 사람은 서로가 직접 쓴 혼인 서약서를 낭독했는데, 어둠 속에서 서로를 구원했듯이 앞으로 닥쳐올 어떤 시련 앞에서도 잡은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구절은 하객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다. 특히 박 집사는 자신이 모시던 까칠하고 냉혹했던 주인님이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 저토록 다정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감격의 눈물을 훔쳤고, 최 실장 또한 묵묵히 박수를 보내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이어질 때 민혁은 지수의 허리를 감싸 안고 왈츠를 추었는데, 두 사람의 춤사위는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우아했다. 지수는 민혁의 가슴에 얼굴을 기대며 속삭였다. 민혁 씨, 지금 이 순간이 꿈만 같아요. 너무 행복해서 깨기 싫을 정도로. 민혁은 그녀의 이마에 키스하며 대답했다. 이건 꿈이 아니야, 지수야.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날들은 오늘보다 더 행복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그들의 춤은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고, 저택은 웃음소리와 음악으로 가득 차 과거에 음울했던 그림자를 완전히 지워버렸다.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KM그룹과 한성그룹은 합병하지 않고 각자의 영역에서 시너지를 내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고, 민혁과 지수는 재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경영인 부부로 자리 잡았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저택의 정원에서는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는데, 잔디밭을 뛰어다니는 3살배기 남자아이는 민혁의 눈매와 지수의 입술을 쏙 빼닮은 그들의 사랑의 결실, 강우진이었다. 민혁은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아들과 함께 공을 차며 놀아주고 있었고, 지수는 파라솔 아래 앉아 흐뭇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있었다.
과거 차갑고 날카로웠던 민혁의 얼굴은 이제 아버지의 온화함과 여유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복수심에 불타던 지수의 눈빛은 평온하고 깊은 모성애로 빛나고 있었다. 우진이가 놀다가 넘어져 울음을 터뜨리자 민혁은 한 걸음에 달려가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흙을 털어주며 다정하게 달래주었다. 괜찮아, 우진아. 사내 대장부는 이 정도에 울지 않는 거야. 아빠가 호해줄게. 아이를 안고 다가오는 민혁을 보며 지수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민혁은 지수에게 다가와 아이와 함께 그녀의 볼에 뽀뽀를 했다. 당신 닮아서 엄살이 심한 거 아냐? 민혁의 장난스러운 핀잔에 지수는 눈을 흘기며 웃었다. 무슨 소리예요? 고집 센 건 딱 당신 닮았구만. 투닥거리는 그들의 대화 속에는 넘치는 사랑과 신뢰가 배어 있었고, 이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이야말로 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진정한 행복임을 두 사람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민혁은 아이를 내려놓고 지수의 옆에 앉아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정원을 둘러보았다. 한때는 증오와 고독의 감옥이었던 이 저택이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의 보금자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가슴 벅차게 다가왔다. 그는 지수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다. 지수야, 가끔은 그때의 악몽이 떠오를 때가 있어. 하지만 눈을 뜨면 네가 있고 우리 아이가 있어서 더 이상 두렵지 않아. 너는 나의 구원이고 나의 영원한 봄이야. 지수는 그의 손을 맞잡으며 따뜻하게 대답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통해 만났지만 그 흉터 덕분에 더 단단해질 수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그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뿌리를 내렸으니까요.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면서 하늘은 붉은 노을로 물들었고 정원은 황금빛으로 빛나며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연출했다. 민혁과 지수, 그리고 그들의 아이는 서로의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을 걸었다. 길게 늘어진 세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져 있었고, 그 뒷모습에서는 더 이상 고독이나 슬픔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이 걸어가는 길 끝에는 언제나 서로를 비춰주는 등불이 켜져 있을 것이며, 그 사랑의 온기는 영원히 식지 않을 것이다. 사랑에 빠진 작은 하녀와 고통받던 회장의 이야기는 그렇게 막을 내리고, 이제는 서로를 치유하고 완성해가는 부부의 새로운 이야기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